자, 병원체와 방어작용인데요. 병원체를 먼저 하지 말고 방어작용을 먼저 할게요. 원래 병원체를 먼저 해야 좀 더 좋긴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울 포인트는 병원체가 더 많을 거예요. 방어작용은 약간 항상성처럼 어떤 방어하게 되는 그런 회로 같은 개념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방어는 그게 좀 복잡하지 않아. 되게 간단한 형태로 하나 있고 딱 그냥 그 정도가 되는데, 물론 얘기할 게 그래도 적진 않지만, 근데 이제 웬만하면 오늘 안에 다 정리를 하고 싶고, 근데 병원체는 얘기하려면 얘기할 건 진짜 많고, 그냥 차라리 병원체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책에 있는 포인트들만 짚어서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체 부분은 이번에 병원체는 결국 뭐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저 균류, 그래서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있냐, 원생생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우리 앞에 단원에서 다뤘던 거랑 거의 비슷해. 거기다 이제 몇 가지나 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앞에서 알았던 거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딱히 뭐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한번 그냥 외워오시는 걸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읽어봤는데 뭘 모르겠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방어작용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면역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일단 그래도 병원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자체, 이 단어만 먼저 좀 정리를 해놓으면, 병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체가 되는데, 이 체는 보통 이제 생명체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체는 생명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꼭 생명체가 아니어도 그냥 물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이나 생명체나 다 포함해서 이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병원체라고 불러주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배워요. 사실 전에 정리를 하긴 했었지. 뭐 세균은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세균은 뭐 세포벽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세균성 질병은 뭐가 있고, 바이러스성 질병은 뭐가 있고,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쭉 짚으면서 가는 건데, 일단 뭐 지금 시간이 좀 넉넉치 않으니까 그냥 바로 방어작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 몸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되게 간단하게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냐 말고 그냥 애초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그냥 우리 몸으로 못 들어오게 밖에서부터 막는 걸 외적 면역 내지는 외적 방어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밖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해. 뭐가 있죠? 외적 방어작용엔 뭐가 있을까?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털, 또 피부, 또 뭘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털, 피부, 또 요딴 것들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외적 면역에 해당돼요. 외적 방어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 외적 방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아두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피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부위에 막 덧나고 막 곪고 이러잖아. 염증 생기고. 바로 그렇게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원래 피부가 균이 침입하는 걸 막아주고 있었는데 피부가 뚫렸으니까 균이 쉽게 침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균이 침입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피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털, 아까 뭐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코털,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병원체는 이렇게 코털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콧물로 적긴 했지만 콧물을 포함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거의 콧물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점액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서 균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던가 뭐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점액질을 포함해서 우리 체액에 들어있는 외적 면역의 일부가 되는 효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고 딱히 뭐 배워야 될 내용도 아니니까 그냥 저런 게 있어 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효소가 하나 있는데, 일단 이 효소는 명칭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일단 앞에 돌아가서 우리 효소가 뭐였죠? 부터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효소 뭐였어요? 네, 생체 촉매예요. 생체 촉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네, 그러니까 반응은 원래 지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긴 한데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효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응은 지들끼리 일어나고 있긴 한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몸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효소가 꼭 있어야만 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런데 결국은 효소는 맞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건 맞아. 그럼 라이소자임도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 해줄 건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해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 라이소자임? 비슷한 이름은 혹시 들어본 적 없나? 뭐 아무튼 이제 이 라이소자임은 뭐냐면요, 얘는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선생님, 가수분해 요소가 뭐예요? 일단 가수분해 요소를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물을 집어넣어서 쪼개는 효소를 얘기를 해요. 보통 생물을 이루는 물질들은 대부분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면 탈수축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 상당수가 탈수축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물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뜯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빼면서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물을 집어넣어주면 그 결합이 뜯어져요.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저 탈수축합에 반대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가수분해 요소는 우리 몸에 되게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소화효소도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펩신이라던가 아니면 아밀레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효소들도 다 가수분해 요소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라이소자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얘는 병원체를 죽여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그냥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저 라이소자임이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 체액에는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체액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 병원체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효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라이소자임은 일종의 돕는 정도 역할만 하는 건데, 물론 이것조차 없으면 사람한테는 되게 치명적이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있는 게 또 엄청나게 막 모든 병원체를 다 물리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내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의 수를 줄여주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역할만 하고요. 만약에 내가 노출된 병원체가 10억 마리였는데 그 중에 그래도 얘가 한 5억 마리는 처리해주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지. 나머지 5억 마리 정도만 몸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냥 밖에서 병원체를 어느 정도 죽여줄 수 있는 효소가 이제 우리 이런 콧물 같은 점액질이나 우리 체액에는 들어있다. 딱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아마 저 효소는. 그러고 나면 외적 면역, 외적 방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아예 끝났고, 이제 우리는 내적 면역, 내적 방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는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 이렇게 두 개의 차수로 나눠요. 어떤 느낌이겠어? 1차는 뭐고 2차는 뭘까? 그냥 느낌만 얘기해 봅시다. 더 안에서 일어나는 게 2차, 더 밖에서 일어나는 게 1차? 뭐 나쁘지 않은 접근이긴 해요. 뭐 아니면 뭐 좀 더 간단할 때는 1차로 해결하고 1차로 해결 안 되면 2차까지 가고 약간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약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대부분이 맞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차는 조금 더 간단하거나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약간 밖에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2차 방어작용은 조금 더 복잡하거나 좀 더 안쪽에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일단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1차 방어작용은 그냥 딱 하나로 일단 귀결됩니다. 자, 1차 방어작용은 이놈의 존재가 곧 1차 방어작용이에요. 이게 뭐지? 아니지. 산소 운반하는 건 뭐야? 적혈구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구들 중에서 적혈구, 이놈은 산소 운반을 하는 애고요. 실제로 얘는 무슨 색이냐면 빨간색이에요. 근데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얘는 무슨 색이게? 아니에요. 색이 없습니다. 네, 색이 없는데 그냥 우리 백혈구라고, 그래서 흰색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관찰하면 걔도 똑같이 빨갛게 보여요. 혈액 전체가 너무 빨갛게 보여서. 아무튼 사실 못 보는 게 더 맞긴 한데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백혈구는 그래요. 균이랑 싸워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균이랑 싸우는 건데, 얘는 어떻게 균이랑 싸우냐면요, 식균 작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균을 먹어. 그래서 병원체를 먹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근데 저 먹어서 없애는 역할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이건 백혈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이 세포 안에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름이 쟤랑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리소좀은 안에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 라이소자임과 비슷한 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균이 병원체를 먹은 다음에 그 병원체를 이 리소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이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린 병원체를 그렇게 없애는 게 백혈구의 식균작용, 이렇게 부르는 작용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진짜 먹어서 없앱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여기서 뭐 사실 식균작용을 하는 백혈구라고 하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 백혈구 자체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 고등교과에서는 그냥 백혈구의 식균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근데 사실 백혈구라고 해서 전부 다 식균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백혈구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 중에 식균작용하는 백혈구들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걸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표적인 게 호중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호중성 백혈구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거냐면 중성 상태를 좋아하는 백혈구라는 뜻입니다. 호중성 백혈구. 그래서 호염성 해서 염기성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호산성 백혈구에서 산성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백혈구가 단핵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호중구가 우리 몸의 한 80%, 우리 몸 백혈구의 한 8, 90%를 차지하는 백혈구거든요. 그리고 제가 식균작용을 주로 하는데, 이건 그냥 약간 불필요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런 이름까지 지금 배우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냥 백혈구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냥 걔가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돼.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모든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백혈구 식균작용을 적어놨고 그럼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는 건 아니야. 원래는 얘네 식균작용하는 애들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냥 백혈구라고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백혈구 식균작용 자체가 1차 방어작용인데 또 중요한 게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인 게 밑에 2차 방어작용까지 내려가서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방어에서 저 라이소자임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체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병원체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할 2차 방어작용은 사실 병원체를 죽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왜 있는 건지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건데 보통 이제 병원체를 막아두거나 병원체의 번식을 막거나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1차 방어작용에 해당되는 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병원체를 죽이는 유일한 거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온 순간 무조건 식균작용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식균작용이 아니면 우린 걔네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가 기본이 되고요. 그러면 2차 방어 쪽으로 내려가 볼 건데 요걸 일단 비교를 먼저 좀 해볼게. 자, 1차 방어에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방어가 아까 이 백혈구 식균작용이라고 했잖아.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백혈구 식균작용뿐만 아니라 외적 면역도 그냥 1차 방어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단순하니까.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은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단순한 것도 단순한 건데 사실 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면역이 1차 방어작용이 돼요. 우리 모두 태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라서 딱 처음 태어나서 응애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차 방어작용의 별명은 뭐겠어? 네, 그래서 얘는 별명이 후천성 면역이에요. 일단 할 얘기가 많지만 순서대로 좀 가봅시다. 자, 2차 방어작용의 핵심은 1차 방어의 핵심이 백혈구였다면 2차 방어의 핵심은 림프구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림프구랑 백혈구의 차이를 좀 보면요. 백혈구는 혈구, 즉 혈액 속에서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야. 근데 림프구는 어디 들어있게? 네, 림프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림프는 뭐였어? 지용성 양분이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혈액이 운반하는,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와 따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림프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림프구가 혈액 속에 없냐? 그건 아니고 만들어지고 처음에 존재하는 곳이 주로 림프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혈액 속에는 당연히 들어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일단 얘가 만들어지는 곳이 림프가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였더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골수예요. 그래. 근데 우리 여러분 골수는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골수가 왜 면역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백혈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백혈구가 너무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병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백혈병이라고 하죠. 백혈병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백혈병은 암이에요. 무슨 암이게? 응? 혈액암이긴 한데 혈액암 말고 또 다른 명칭. 백혈병의 증상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백혈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암. 백혈병의 다른 이름이 골수암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골수암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혈구 자체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림프구랑 백혈구는
둘 다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그래서 림프구는 그냥 백혈구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얘도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얘네 다 이제 일종의 약간 친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백혈구들 중에서 식균 작용을 하는 애들은 요 1차 방어작용 하러 떠나는 거야. 근데 1차 방어작용, 요 식균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애들은 2차 방어에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애들이냐면 얘네들은 물질을 분비합니다. 보통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면 본인이 그 세포 안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림프구라고 하는 게 그냥 백혈구는 백혈구인데 식균 작용하는 백혈구가 아니라 물질을 분비하는 백혈구. 약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림프구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 근데 골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림프구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어디서 성숙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곳으로 취업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걸 B세포 내지는 B림프구라고 불러요. B림프구, 뭐 B셀 아니면 뭐 B세포 이런 식의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가 됩니다. 이것도 뭐 T세포, T셀 이런 식으로 불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우리는 분화라고 하거든. 세포의 분화. 앞에서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안 다뤘었나?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라서 이런 걸 이제 세포의 분화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백혈구든 림프구든 처음 만들어질 땐 다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용도가 결정되면 일단 80%는 식균작용하는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0%는 물질을 분비하는 애들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가슴샘에 보내서 T림프구로 만들고요. 그 중에 일부는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시켜서 B림프구를 만들어요.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을 땐 아무런 기능이 없는 세포를 이렇게 기능이 갖게 만드는 거, 이렇게 기능을 갖도록 성숙시키는 과정을 우린 분화라고 합니다. 세포가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되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T림프구는 분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포 분화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T림프구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세포독성 T림프구랑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일단 얘네들은 사실 저는 약간 요거는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명을 좋아하는데 얘 이제 영명이 킬러 T림프구예요. 그리고 얘 영명은 헬퍼 T림프구입니다. 얘 개인적으로 영명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영명은 딱 봐도 뭐 하는지 대충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영명을 그래서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림프구, 즉 킬러 T셀은 뭐 하겠어? 죽일 거예요. 뭔가를 죽이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얘는 뭘 죽일까? 균을 죽일까?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게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균을 못 죽여요. 얘는 균을 못 죽이는데 그럼 누굴 죽일까요? 암도 죽일 수 있긴 있어요.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일단 세포를 죽이는 건 맞는데 어떤 세포를 죽이냐면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어. 근데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이미 그 병원체에 감염이 돼버린 세포가 있어.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세포는 어차피 무조건 죽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그 안에서, 그 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병원체가 복제된 상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이미 감염이 돼버린 세포는 그냥 곧 죽을 건데 죽기 전까지 병원체를 계속 복제해내는 그냥 병원체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독성 트림프군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찾아다니면서 이런 세포들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쟤는 병원체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감염된 우리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 일단 키포인트인데, 문제는 누가 감염됐는지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누가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 혹시 이전에 바이러스 생활사 우리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파지의 생활사를 보면요, 파지가 대장균한테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삼지창 부분을 꽂고 이 안에 있는 DNA를 대장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대장균이 뭐가 되냐면 파지 공장이 되는 거야. 대장균은 이때부터는 계속 그냥 파지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박테리오 파지가 안에서 만들어진 채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이게 원래 병원체들이 사는 방식이거든. 그때 이런 병원체들은 그래서 결국 어떤 세포한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이런 부분이 항상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부위를 이제 항원 부위,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세포들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근처에 항원이 붙어 있는지 보면서 다니면 돼. 세포한테 항원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미 그 세포 안으로 병원체가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세포독성 트림프군은 항원을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항원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종류의 항원을 전부 다 감지해낼 순 없어.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연구한 병원체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미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 과학자들이 아예 연구하지도 못한 병원체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병원체도 되게 많을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겠지, 그냥. 그치? 그래서 그런 되게 수많은 병원체들에 대해서 얘가 그때그때 모든 걸 그렇게 감지해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제가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막 엄청난 뭔가 감지 기능 이런 게 달려있지는 않고, 얘는 명령을 받아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종류의 세포독성 트림프군은 한 종류의 항원만 디텍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파지 항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 세포독성 트림프구가 있으면 걔는 그 파지 항원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다른 항원은 붙어 있어도 몰라. 옆에 세포가 있는데 다른 항원에 감염돼 있어. 코로나에 감염이 돼 있는 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도 파지 항원만 입력된 세포독성 트림프구는 그게 감염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걸 누가 입력해 주는 거냐면 그걸 얘가 입력해 주는 겁니다. 보조 트림프구가 세포독성 트림프구한테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야. 근데 또 보조 트림프구도 지가 어디서 이 정보를 얻어와야 쟤한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얻어오는 곳으로 가려면 앞으로 쭉 가서 식균 작용하고 있던 백혈구를 데려와야 됩니다. 자, 보통 백혈구는 식균을 하게 되면 이 항원을 포함한 이 병원체를 전부 다 그냥 조사버리거든요. 다 그냥 분해해버려. 근데 이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병원체를 먹은 다음에 분해할 때 항원만 남깁니다. 실제로 항원 단백질의 그 정보는 굉장히 통일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얘가 생물체로서 원래 가져야 되는 단백질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갖고 있으면 그게 항원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항원을 떼서 이 돼지세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균을 먹어. 그 다음에 분해를 할 때 항원만 떼서 이 본인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얘는 식균작용을 한 다음에 이 항원만 붙여놓고 그러면 이 붙여놓은 이 항원 정보를 보조티린 부구가 와서 얻어갑니다. 그래서 그 얻어간 정보를 토대로 이 세포독성 티린 부구한테 전달해줘요. 그러면 저 세포독성 티린 부구는 그 정보만 갖고 이런 항원이 붙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고 다닌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삐림프구는 뭘 하냐? 벌써 그래? 30분. 그래, 가시. 그럼 얘 삐림프구는 이제 뭐 하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티린프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 받아온 저 항원 정보 있잖아. 저 항원 정보를 세포독성 티린프구한테 주면서 똑같이 삐림프구한테도 그대로 전달을 해. 그러니까 저 항원 정보는 얘도 받았지만 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받은 항원 정보에 대해서 뭘 하냐면, 얘는 항원 정보를 받게 되면 다시 세포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삐림프구로 딱 만들어져 있고 끝나는 건데, 얘는 원래부터 세포독성 티린프구, 보조티린프구로 만들어져야 끝나는 거였거든. 그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보조티린프구가 저기에서 정보를 얻어온 걸 기준으로 얘한테 주면 얘는 그냥 일하면 돼. 근데 얘는 그 얻어온 정보를 얘한테 줬을 때 얘는 그걸 기반으로 다시 세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분화된 세포가 하나는 형질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기억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세포는 뭐 할까? 네, 균을 기억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능이 하나입니다. 병원체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저렇게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곧 백신의 원리예요. 우리가 병원체를 항원 주사를 미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과정이 일어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 병원체를 기억해 둘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기억해 두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형질세포 설명부터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이 형질세포는 뭐 하는 애냐면 얘는 이제 직접적인 항체 공장입니다.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저 항체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 항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그리기 힘드니까 항원을 좀 편한 걸로 바꿀게요. 어떤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의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세모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봐. 그럼 항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에요. 항체는. 항체는 단백질인데 저렇게 생겼어. 그럼 딱 봐도 뭐 할 수 있게 생겼어? 그쵸? 여기랑 여기 결합할 수 있게 생겼지. 근데 그것만으로 되게 큰 게, 아까 이 항원이 결국은 이 병원체가 숙주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길 붙잡고 있으면 저 병원체는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게 되겠죠. 근데 영향을 못 주면 뭐도 못 하는 거냐면 쟤네들은 이제 번식도 못 하는 겁니다. 증식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막고 증식하는 것도 막는 데다가 플러스 또 뭐도 있냐면 심지어 2개씩 끌고 다니. 그래서 되게 막 뭘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 항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뭘 하냐면 백혈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 결국 막타는 백혈구가 쳐야 돼.
결국은 다 백혈구의 식균작용으로 끝납니다. 대신 그건 있어. 원래 이 항체는 백혈구를 유도할 수 있어요. 백혈구가 자기한테 와서 본인을 먹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기억세포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보면, 보통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요, 크기가 작아. 얘네들이 단백질 덩어리긴 한데 그래도 여기저기로 빠르게 유실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돼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자꾸 단백질들이 떠다니면 혈액이 안 좋아. 혈액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항체들이, 병원체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저 항체들도 가서 분해를 해요. 그냥 우리 혈액에 자꾸 이물질이 떠다니는 건 그 혈액순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항체가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코로나를 막 걸려갖고 막 아플 때는 내 몸에 항체가 막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근데 내가 코로나에 있어서 다 나았어. 그러면 내 몸에 남아있던 코로나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다 사라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처음만큼 다시 아파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막으려면 또 다시 대식세포 가갖고 식균작용 해갖고 병원체 정보 갖고 와갖고 보조트림프구 해갖고 또 이런 과정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만들어지는 형질세포의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삐림프구만 막 수억 개씩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삐림프구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체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동시에 쓸 수 있는 삐림프구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형질세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잖아?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는 삐림프구는 다른 병원체가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나눠놓고 이러는 거지만, 내가 요 병원체에서 만들어 놓은 기억세포는 요 병원체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이 기억세포를, 앞에 과정은 똑같아. 보조트림프구가 이 기억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 형질세포 자체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 저 형질세포, 그냥 삐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 기억세포 만들어질 때보다 저 기억세포로부터 만들어진 형질세포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항체의 개수도 훨씬 많고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항체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이게 백신의 원리가 되는 거고, 이게 2차 방어작용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더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남았냐면, 자, 얘가 선천성 면역이고 얘가 후천성 면역이고, 후천성 면역은 이런 식인데 왜 얘는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냐면요, 결국 백혈구의 식균작용은 그냥 백혈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백혈구가 건강하고 많은 사람이 좋은 거고, 백혈구가 안 건강하고 적은 사람이 나쁜 거야. 이건 그냥 그런 백혈구의 개념이라면, 이 2차 방어작용은 기억세포가 늘어날수록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내 몸에 하나도 기억세포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얘는 별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이제 병원체가 자꾸 들어오면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더 큰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이쪽 2차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다른 별명이 뭐가 있냐면, 얘는 비특이적 면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특이적 면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내 몸에 이런 항원을 가진 병원체와 이런 항원을 가진 병원체와 이런 항원을 가진 병원체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1번 병원체, 2번 병원체, 3번 병원체에 대해서 하는 백혈구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그냥 식균작용.
병원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그냥 다 피균 적용하고 끝나는데, 근데 2차 방어작용은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조트림프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그 보조트림프구들이 세포독성 트림프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기억세포를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또 따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 세 개에 대한 항체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번용으로 만들어 놓은 세포독성 트림프구나 2번용으로 만들어 놓은 항체는 1번이나 3번한테는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린 특이적이라고 부릅니다. A한테 쓰려고 만든 건 A한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특이적,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로 있는 거고요. 또 어디에 또 별명이 붙어 있냐면, 이 2차 방어작용 내부에 이 세포독성 트림프구에 의한 면역과 이 형질세포에 의한 면역이 별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독성 트림프구가 세포를 죽이고 다니는 형태의 면역을 우린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세포가 하는 거니까. 세포가 세포 죽이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 형질세포가 만든 항체에 의한 면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 항체는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혈액이나 림프 이런 체액을 떠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항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 체액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실상 면역의 주체가 체액이 되는, 아이고 뭐야 이거,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회로는 그냥 이걸로 끝이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좀 많습니다. 뭐가 세포성 면역이고 뭐가 체액성 면역이고, 뭐가 1차 방어작용이고 뭐가 2차 방어작용이고, 뭐가 선천성 면역이고 뭐가 후천성 면역이고, 뭐가 비특이적 면역이고 뭐가 특이적 면역이고.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면 1차 방어, 2차 방어랑은 다른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은 달라요. 자, 1차 방어가 요렇게, 2차 방어가 요렇게 나눴으면 1차 면역, 2차 면역은 어떻게 되냐면,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의 면역을 우린 그냥 1차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의 면역을 2차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면역은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러니까 2차 면역과 1차 면역의 구분 기준은 기억세포의 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된 거냐 없는 상태에서 감염된 거냐라고 보면 돼. 만약에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되는 2차 면역의 경우에는 형질세포가 엄청 빨리 만들어지니까 항체가 엄청 빨리 만들어지고 항체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X라는 병원체를 한 번 주사했을 때 이 항체 농도를 비교해 보면, 처음 이 X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체 농도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감소하고 끝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X를 다시 주사를 해서, 그러니까 2차 침입이 되면 병원체가 이렇게 항체 농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건 1차 면역, 이건 2차 면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그냥 이건 그래프 보고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건데, 같은 병원체인데 전에도 들어왔었던 애인데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차 침입 때도 1차 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준이 이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병원체가 처음 들어오면 1차 면역, 두 번째 들어오면 2차 면역이 아니에요. 기억세포가 있으면 2차 면역, 없으면 1차 면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어떤 것도 가능하니까. 병원체는 내 몸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지만 예방주사, 백신, 난 백신은 맞아본 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백신을 맞으면
바로 2차 면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선생님, 백신 맞았는데 기억세포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백신 맞았는데 기억세포가 안 생길 수는 있긴 있는데 현대 사회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백신을 맞았는데 기억세포가 안 생긴다는 게 잘못 만든 백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론 뭐 개개인별로 한 번에 당연히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참고로 사실 면역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내기에는 면역은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백혈구 하나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지만 사실 얘기를 하려면 할 게 되게 많거든. 할 게 되게 많다는 사실을 심지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면역이 전공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독성학이랑 면역학이 핵심 전공인데, 그래서 사실 얘기할 건 되게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외우는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것들이 얼만큼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학교마다. 근데 수특에서는 요거 기반으로 딱 두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일단 우리도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에다 추가를 할 거냐면, 참고로 혈액형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뭐 정하지 말고. 우리가 두 가지 추가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1차 방어작용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 중에 일단 하나가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기본 틀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좀 다 지워줍시다. 자, 염증 반응은 뭐냐면, 염증이 뭐예요? 네, 보통 염증은 상처가 생겼을 때 나는 건데, 사실 상처가 원인이 되긴 하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그 상처에 균이 안 들어가면 염증은 안 생겨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나타나는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난다거나 해봐. 그럼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균을 감지하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얘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얘는 어떤 쪽에 가깝냐면, 식균작용을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는 거랑 대식세포 이렇게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비만세포는 림프구처럼 물질을 분비하는 쪽의 백혈구입니다. 근데 얘는 뭘 분비하냐? 얘는 이제 이런 병원체를 감지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히스타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비염 있는 사람 없어? 알러지성 비염이나? 혹시 알러지약 먹는 사람? 아마 비염은 그냥 비염이기만 해도 비염약에는 무조건 다 들어있을 텐데, 그 비염약이나 알러지약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왜냐면 이 히스타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을 다 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콧물이 나오는 것도 보통 이 히스타민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 그러면 이런 막 면역들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드러기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다 히스타민 때문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히스타민의 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백혈구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킨 대로 백혈구를 모으게 되면 이제 백혈구들이 쉽게 모이겠죠.
그래서 그 모인 백혈구로 결국 이것도 뭐야? 이 균을 백혈구를 불러서 처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염증 반응이고, 염증 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 때문인 겁니다. 거기서 히스타민이 그만큼 열심히 분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일단 요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일단 될 겁니다. 근데 플러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 알레르기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요. 지금 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걸 비만세포가 감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어떤 게 있냐. 이 비만세포는 이 병원체를 어떻게 감각하느냐, 감지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 비만세포가 저 병원체를 감지하는 방법은 일단 이 병원체가 내 몸에 처음 침입한 병원체잖아? 그러면 비만세포는 거의 감지를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병원체가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그런 병원체여야 얘가 제대로 감지를 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 침입한 것과 처음 침입하지 않은 거에는 간에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래요. 기억세포가 일단 있어요. 근데 쟤는 일단 기억세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고 이쪽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항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 항체는 전부 다 가서 히스타민 표면에 한 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은 주변에 항체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종류의 항체를 더 만들면 또 그 항체도 가서 비만세포에 붙는 거지. 그래서 비만세포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막 항체를 붙이고 있으면 이 병원체가 그 항체에 결합하잖아? 그러면 병원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백혈구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또 먹어치우는 과정 중에서 본인 항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히스타민 분비를 멈추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게 기본적인 염증 반응인데, 근데 이제 알러지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잘 면역이 돌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내 몸에 뭔가가 잘못 반응해서 병원체가 아닌 물질을 병원체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꽃가루, 그래. 꽃가루 알러지가 또 있으니까. 만약에 꽃가루를 내가 병원체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내 몸이. 내 몸에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그 어떤 성분을 병원체로 인식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이 과정이 다 돌아가면서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알러지는 처음 알러지가 형성될 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꽃가루 항체는 비만세포 표면에 가서 붙어요. 그리고 내 몸으로 다시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꼭 이건 상처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어오든 이 비만세포는 결합하면 히스타민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 내 몸으로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얘가 붙여있는 이 항체에 와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 꽃가루는. 그러면 얘가 히스타민을 막 분비해서 백혈구들이 막 몰려와. 근데 백혈구들이 막 몰려왔는데 병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백혈구가 그냥 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때? 아니야, 지금 나 벌레 붙었어 이러면서 계속 난리를 치는 거지. 히스타민 계속 분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몸의 히스타민이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아, 이게 지금 백혈구로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민한 면역작용들이 일어나요. 콧물이 과다하게 분비된다든지, 그 부분에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심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심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알러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되고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지금 3단원 한 소단원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앞에 병원체 뒤에 혈액형 떼고 설명한 거임. 이 앞으로는 병원체 내용이 있고 이 뒤로는 혈액형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못 들어갈 텐데 진도를 못